당신은 피해자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억울하게 상처받은 사람, 누군가에게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그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요? 폭력을 휘두른 사람, 악의를 가진 사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로 그려지곤 하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 단순한 도식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자식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하는 한 어머니였습니다. 2005년 일본 나가노현 한 고등학교 배구부 1학년생이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배구 유망주로 불리며 전국 대회를 꿈꾸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엘리트 체육학교에서의 괴롭힘, 절박함 속에서 터져나온 아이의 외침, 그리고 침묵한 학교의 책임 회피. 언론은 이 사건을 학교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로 단정짓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사건을 추적한 작가와 기자들, 그리고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처음 알려진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를 괴롭혔다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면, 세상을 향해 울부짖던 어머니가 정작 자식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언론이 만든 피해자 서사가 모두 허구였다면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몬스터 마더 사건 혹은 마루코 실업 고교 배구부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본 현대 교육과 가정 문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실화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수년 동안 방송,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원작이 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온 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받았던 한 어머니가 결국 법원에서는 가해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 학생들, 심지어 생전에 유타군과 가까웠던 친구들까지 끝없는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집착이 되고 정의감이 분노로 뒤바뀔 때 그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사회는 사실보다 감정에 끌리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일본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실화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왜곡, 보호와 통제,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새로운 폭력의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유서 속 단어 하나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다. 마루코 실업 고교 배구부 사건의 전말. 2005년 12월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한 소년의 집. 겨울이 막 시작된 차가운 아침, 그 집에서 한 고등학생이 목을 맨 채 발견됩니다. 그의 이름은 타카야마 유타, 당시 만 15세,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배구 유망주로 불렸고 장래에는 전국 대회를 노릴 정도로 기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극단적인 결말. 처음엔 과도한 훈련이나 고된 학교 생활 때문일 거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메모, 그 안에 담긴 문장이 모든 걸 뒤흔들기 시작했죠. 엄마 때문에 죽습니다. 유타가 남긴 짧은 문장. 직역하면 엄마가 내타에서 죽습니다.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이 문장은 지금까지도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걸 일본어 잠자다로 해석해 엄마가 자서 내가 죽는다는 이상한 문장으로 보도했지만 나가노 지역의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내타가 싫다는 뜻으로도 쓰인다며 실제 의미는 엄마가 싫어서 죽는다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엄마가 싫어서 죽는다는 해석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오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마루코 실업 고등학교 배구 명문이라는 압박. 유타가 입학한 마루코 실업 고교는 지역 내에서도 엘리트 체육 고등학교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배구부는 전국대회 입상 경험도 있고 프로 선수 진출도 꾸준히 배출해낸 일본 내 배구 명문이었죠. 입부한 신입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하루 평균 5-6시간 이상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고 생활 전반이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타는 선천적으로 성대 문제를 갖고 있었고 큰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구부 내에서는 응원 구호나 단체 훈련 중 큰 소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많았고 이런 환경은 그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눈치챈 몇몇 상급생들이 유타가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걸 빌미로 그의 말투를 따라하며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옷걸이로 머리를 가격당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백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라고 언론에 폭로합니다. 점점 무너져가던 유타의 일상.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유타는 학교에 잘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 체력 저하, 수면장애 등 여러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정식으로 우울증 진단도 내려졌습니다. 그는 2학기 무렵부터 오늘은 학교에 가야 하나요?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했고 하교 후에는 집안일 대부분을 도맡아 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생의 통학 시간이 왕복 약 3시간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 저녁 8시에야 돌아오는 생활 속에서 유타는 자신이 집안을 책임지는 어른이자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운동선수 그리고 여전히 배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가정, 반복된 이사, 반복된 갈등. 유타의 어머니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뒤 유타를 혼자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부모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웃, 학교, 직장, 지역 커뮤니티 등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잦은 마찰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유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아동보호기관이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우려를 표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신적인 언어폭력, 지나친 통제, 감정 기복에 따른 훈육,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타는 어머니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사건 직전 마지막 통보와 마지막 선택. 자살을 선택하기 불과 일주일 전 학교는 유타에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문서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모두 전달되었고 학교 측은 진급 요건을 채우려면 지금부터라도 등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 통보 직후 유타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주 그는 자택 창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현장에는 유서 외에도 그가 쓰던 노트와 일기장, 심리치료 상담 기록, 그리고 어머니와 나눈 문자 내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 배구부의 괴롭힘이 원인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밝혀진 건 사건의 전개가 단순한 가해자, 피해자 구도와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타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일부 메모는 어머니가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자살 이전 수차례의 가출 시도,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무리한 개입, 학교 측의 무리한 사과 요구, 비방 전단지 배포 등 일련의 어머니의 행동들은 사건 이후 되려 학교와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타카야마 유타 군의 죽음은 단순한 왕따로 인한 자살이라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짓누르던 것은 상급생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가정 내 학대였던 건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법정으로 비화되었고 왜 괴물 엄마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의감이 어떻게 또 다른 폭력을 만들게 되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이를 지키려 했을까? 학교 vs 어머니 진실 공방의 이면. 누군가가 죽은 후 남겨진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을 들고 무대에 오릅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 2005년 겨울 타카야마 유타군의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선, 나는 끝까지 싸운 유일한 보호자. 유타의 어머니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눈물로 카메라 앞에서 호소하며 자신을 아이를 위해 나선 단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녀는 유타의 죽음을 철저히 학교 책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상급생의 괴롭힘, 배구부 코치의 방임, 담임의 무관심, 학교장의 냉정한 태도. 이 네 가지를 중심축으로 한 외부의 가해 서사를 강력히 구축합니다. 그녀는 배구부 폐지 운동, 학교장 형사 고발, 교사 실명 공개, 심지어 교내 방송 요청과 언론 동원까지 하며 사건을 전국 이슈로 만들었고 한때 용감한 엄마 교육계의 내부 고발자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수 일본 언론은 이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도했고 어머니는 유가족 대표로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아이는 학교가 죽였다고 단정했습니다. 학교 측의 시선 우리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년 후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건을 둘러싼 학교 관계자들의 내부 기록, 교사들의 증언, 배구부 코치의 메모, 학생들의 일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이력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학교 측 주요 입장 요약.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하급생을 놀리는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것은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부적절한 장난 수준이라는 설명. 특히 문제로 지적된 행거로 머리를 쳤다는 행동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고 목격자 증언도 엇갈렸습니다. 어머니의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어머니는 유타가 자퇴하려 하자 이를 강하게 말리며 오히려 학교 측에 유타의 등교를 강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유타가 수차례 집을 나갔을 때마다 담임 교사에게 직접 수색을 요구하거나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지역 상점과 주택가에 1000장 이상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학급 분위기와 학생 관계까지 무너졌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항해 방문으로 담임과 코치, 심지어 다른 학부모까지 피로를 호소하며 배구부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합니다. 실제로 부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계기 중 하나는 왜 유타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보호자인가 통제자인가? 이 시점에서 일본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아이를 수단으로 이용한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진 인물이 바로 작가 후쿠다 마스미입니다. 그녀는 2010년 논픽션 몬스터 마더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철저히 추적하며 가장 무서운 폭력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후쿠다 작가의 핵심 취재 내용. 어머니는 이전부터 자녀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전 남편 모두 그녀의 폭력성과 강박을 증언했습니다. 지역 마을에서 엄마 배구단 폭행 사건, 자치회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등 끊임없이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반복하는 인물이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유타가 남긴 메모나 진술서 일부는 어머니가 불러주고 받아쓰게 했다는 정황도 나타납니다. 학교와 어머니, 그들은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오직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주장했고 학교는 교사들과 학생들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자신들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건 이후 유타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교사들 중 일부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휴직, 코치는 지도자 경력을 중단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틀린 적 없다. 아이를 지키려 한 것뿐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진실과 거짓의 충돌 속에서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수년에 걸친 법정 공방과 전 국민의 시선을 받았던 판결의 전말을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정 공방과 판결.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패소했다? 전례 없는 반전 판결의 전말. 한 고등학생의 죽음. 그 앞에서 어머니는 내 아들은 학교 때문에 죽었다고 외쳤고 학교는 우리는 죽음을 막으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2006년 유타의 어머니는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배구부 상급생의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 코치와 교사의 방임, 학교장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조한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특히 그녀는 학교장이 자살 직전 유타에게 전달한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유급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자살의 결정적 트리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배구부 상급생, 그들의 부모, 감독교사, 학교장, 교육청, 심지어 국가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더 강도 높았습니다. 학교장은 살인을 저질렀다며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2009년 3월 6일 판결이 내려지다. 긴 재판 끝에 2009년 3월 나가노 지방재판소는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주장을 증거 부족과 왜곡된 해석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판결문 문구는 이렇습니다. 고인의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배구부 내에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판결 요약. 상급생의 장난 행위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정되었지만 명백한 괴롭힘이나 폭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학교 측의 지도 책임 역시 자살로 이어질 정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 자살 유서는 어머니가 싫어서 죽는다는 문맥이 다분하다는 해석도 언급. 담임 교사가 전달한 진급 불가 안내는 정당한 교육적 조치이며 유타에게 극단적인 압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어머니가 일부 인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례없는 반전,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 판결은 일본에서도 전례 없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오히려 배상을 해야 하는 사건. 일본의 언론과 SNS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며 비판이 이어졌고 정의가 바로 선 날인가 아니면 감정에 휘둘렸던 시대가 끝난 날인가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주장한 살인죄 고소에 대해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즉시 각하했고 이후 별도의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항소와 그 이후 어머니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도쿄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만에 자진 취하.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 내용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한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이로써 2009년 10월 1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확정되며 이 사건은 법적으로 학교 책임 없음 그리고 어머니의 일부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론과 대중의 반응, 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이 판결은 일본 사회에 불편한 진실을 던졌습니다. 한때 정의로운 유족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이제는 사실을 왜곡한 괴물로까지 묘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초기 보도에서 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던 책임을 지고 정정 보도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학교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법적 책임은 없을지언정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의 판단은 끝났지만 사회적 판단은 남아있다. 유타의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이 사건을 두고 논쟁과 자성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감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몰아세운 어머니의 행동은 정당했는가? 감정에 휘둘린 언론 보도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기관은 학생과 부모 사이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이 사건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강화했고 SNS나 언론을 통한 실명 공개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부모는 언제나 옳다는 통념에 경각심을 갖자는 사회적 논의와 교육계 내부의 성찰도 확산되었습니다. 법원은 말합니다.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노라고.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전히 각자의 몫이라고. 다음 섹션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대중문화 속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드라마 내일의 약속과 논픽션 몬스터 마더가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디어와 사회의 반응. 언론이 만든 피해자 그리고 괴물이 된 엄마, 일본 사회를 뒤흔든 왜곡의 기록.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이야기에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를 세상에 가장 크게, 가장 감정적으로 전달하죠. 이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택한 시점, 울부짖는 엄마, 죽은 아이. 타카야마 유타군의 자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것은 2006년 초 일본의 지역 언론과 교육 전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엘리트 배구부에서 괴롭힘당한 고교생, 자택에서 자살. 학교는 무시,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 아이의 마지막 유언은 엄마를 위한 복수였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사건은 하나의 감성 드라마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방송된 일본 지상파 뉴스에서는 유타의 어머니가 아이의 유서 앞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모습, 학교장을 향해 항의하는 인터뷰 장면, 자살한 방안 내부를 그대로 촬영한 화면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TBS와 후지TV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마치 고등학교 내 왕따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입장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비 카메라가 잡지 못한 다른 시선. 유타 군의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다수의 방송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학교의 무책임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자택 내부 아들의 유품, 심지어 유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는 대중에게 그녀를 자식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어머니로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직후 이렇게 빠르게 언론과 접촉했는가? 왜 유서 내용이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되는가? 그리고 왜 유타가 죽기 전 수차례 가출했음에도 그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는가? 특히 유서 내용에 대한 보도는 언론사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매체는 학교에서 죽겠다는 문장을 강조했고 다른 매체는 엄마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을 누락하거나 아예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사건 초기 온라인과 TV 시청자 대부분은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일본 대형 커뮤니티인 이 채널에서는 배구부 해체하라, 교장 파면시켜라, 학교 폭력 은폐는 살인과 같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학교 공식 웹사이트는 해킹과 마비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온라인 실명 공개, 자택 앞 시위, 악성 루머 유포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언론 보도가 유도한 분노는 순식간에 사회적 린치로 번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뒤늦은 반전, 몬스터 마더의 출간. 2010년 작가 후쿠다 마스미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파헤친 논픽션 몬스터 마더 나가노 마루코 실업, 학교 괴롭힘 자살 사건, 교사들의 싸움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기존의 언론 보도와 정반대의 시점을 제시하며 어머니야말로 아들의 심리적 가해자였다는 새로운 해석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했고 언론을 진실의 무기가 아닌 자신의 감정 투사 도구로 이용했으며 학교와 사회를 적으로 규정한 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일본 내에서 극찬과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출간 직후 일부 방송사는 관련 보도를 자제하거나 수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보도를 한 건 아니었나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했죠.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리고 대중문화로 확산된 파장. 2017년 일본 드라마 내일의 약속이 방송됩니다. 이 드라마는 스쿨 카운슬러가 한 학생의 죽음을 조사하며 어머니가 진짜 가해자일 수 있다는 설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작품이 가진 모티브가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음이 방송 이후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모와 교육 현장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다루며 일본 사회의 부모 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야 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과 사회가 감정에 휘둘릴 때 얼마나 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 사례라는 점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일 수 있지만 사실을 재단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파괴력은 법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유타의 사건은 슬픈 이야기가 아닌 위험한 이야기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일본 교육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쉽게 믿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사건이 남긴 교훈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 정의는 언제 폭력이 되는가? 마루코 실업 자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 어느 날 한 학생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고 수많은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왕따를 당했대. 엄마가 학교를 상대로 싸웠대. 결국 학교가 책임졌어야지.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감정에 더 끌리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학교 폭력 문제도 가정 내 학대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과 믿음 사이의 간극, 그리고 사회 전체가 진실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유타의 죽음을 거의 즉각적으로 학교가 만든 희생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 너무 빨랐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사실상 재판 이전에 사회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몇 초짜리 영상, 단편적인 기사, 눈물 어린 인터뷰 하나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버리는 광경. 우리는 그 과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매번 그 안에 휩쓸려 들어가곤 하죠. 정의라는 이름의 공격은 언제나 옳은가? 유타의 어머니는 스스로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유일한 어른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점차 자신의 분노와 피해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격으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교사, 학생, 지역사회 전체가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그릇된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누군가의 정의감이 폭력성이나 통제욕과 결합할 때 얼마나 쉽게 무기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는 때론 사실보다 감정, 검증보다 확신,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믿는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언제 독이 되는가? 이 사건을 다룬 논픽션 몬스터 마더는 단순히 문제 부모의 실체를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더 불편합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과잉 통제조차 이해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유타의 어머니는 자녀의 가출을 교사 책임으로 몰았고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가해자 편이라고 비난했으며 학교의 대응이 자신 뜻에 맞지 않자 실명 비방, 전단지 유포, 방송 출연으로 맞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절박함으로 포장되며 일정 부분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얼마나 쉽게 판단을 멈추는지를 상징합니다. 언론과 대중은 책임이 없는가? 사건 초기 일본 언론은 어머니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며 학교의 책임 있음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방송은 아이의 유서를 편집하거나 자극적인 자막을 붙여 시청률을 높였죠. 언론의 책임은 단순히 오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그 결과로 타인을 공격하게 만든 구조적 연출에 있습니다. 대중 역시 누군가의 고통에 쉽게 감정이입하지만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만큼 빠르게 관심을 거두고 잊어버립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위로도 없이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괴물은 때로 분노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만들어낸 괴물일 수 있습니다. 마루코 실업 자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한 개인의 분노에 편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오늘날 일본 교육계에서는 교직원 보호 시스템 강화, 보호자의 개입 기준 명문화, 정신건강 개입 시 공공기관 우선 제도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시 무분별한 부모 민원, 감정적 항해, 온라인 폭로 등의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진실은 시간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누군가는 고통받고 누군가는 낙인 찍히며 누군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울음보다 진실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소설보다 충격적이다. 몬스터 마더가 드라마가 된 이유. 어떤 사건은 단지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거나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이 너무 복잡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드라마로 각색하며 책으로 기록합니다. 마루코 실업 고교 배구부 자살 사건 역시 그러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실화는 일본 사회에 두 개의 거대한 콘텐츠를 남깁니다. 2010년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후쿠다 마스미는 자신의 철저한 취재와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친 논픽션 몬스터 마더를 출간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한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어떻게 공격하고 파괴했는지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괴물 엄마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 어머니가 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까지 파고들죠. 책의 주요 특징. 광범위한 인터뷰. 담임 교사, 배구부 코치, 교장,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아동복지기관, 전 남편들까지
총 30명 이상의 관련자를 인터뷰해 기존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입체적 관점을 제시, 심리학적 분석, 어머니의 통제 성향, 분노 조절 장애 가능성, 자녀를 자기 욕망의 연장선으로 보는 성향 등 가정 내 심리적 지배 구조를 강조. 언론 비판. 사건 초기 어머니의 입장만을 보도한 주요 언론사의 문제점. 자극적 편집, 유서 왜곡, 교사 실명 공개 등 감정을 소비하는 미디어의 이면을 신랄하게 비판. 몬스터마더는 출간 직후부터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특히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사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사례 연구로 불릴 만큼 화제가 되었죠. 일본 아마존에서는 출간 2주 만에 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교육자의 윤리나 보호자 대응 사례로 이 책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2017년 일본 후지TV와 칸사이 TV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내일의 약속을 방영합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의 스쿨 카운슬러 아이자와 히나타. 그녀는 어느 날 상담 중이던 남학생 요시오카 케이고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속 주요 전개. 죽은 학생의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들은 괴롭힘으로 죽었다고 주장. 학생의 동급생들은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을 옥죄었다고 이야기함. 주인공 히나타는 학교 내부 가정 환경, 아이의 심리 기록을 추적하며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다가가는 과정을 담고 있음. 드라마는 실존 인물을 직접 등장시키지는 않지만 극의 중심 테마와 감정선은 몬스터 마더와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작중 어머니가 보여주는 행동, 언론 이용, 교사 실명 공개, 자녀의 사생활을 무기로 활용, 감정으로 사실을 압도하는 방식은 사건 속 어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드라마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청자 스스로가 나는 누구의 입장을 믿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미스터리나 사회 고발극이 아니라 감정과 진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 대한 거울처럼 기능합니다. 이 콘텐츠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몬스터 마더와 내일의 약속은 출간과 방송 이후 일본 내에서 보호자와 교사, 학교 관계자 간의 관계 재정립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옳은가? 교사는 보호받고 있는가? 학생의 말은 언제나 진실일까? 실제로 2018년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부모의 학교 민원 관련 교사 보호 지침을 강화했고 SNS나 언론을 통한 실명 공개가 사적 제재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교육계의 정신 건강 상담 체계 강화, 보호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다시 현실을 바꾸는 일.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닌 비극을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그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마지막 정리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많은 침묵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보다 먼저 판단하고 공감하기보다 먼저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5년 고등학생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통계 속 자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옳았는가를 따지는 문제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피해자로 또 누군가를 괴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어머니의 눈물에 공감하며 그녀를 정의의 대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갔고 진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 사건은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종종 비슷한 사건을 마주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스 자막 아래에서, SNS 댓글 속에서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별다른 확인 없이 함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가 가해자라고 지목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 얼굴, 가족까지 추적해 퍼뜨립니다. 그 모든 판단은 단 몇 초 안에 이루어지죠. 이건 너무 명백한 이야기야. 진실이야, 틀림없어. 우리가 지켜줘야 해.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준 건 바로 그 명백해 보였던 이야기가
얼마나 불완전했고 얼마나 위험한 확신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몬스터 마더라는 표현은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단지 어느 한 명의 이상한 엄마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늘 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야기의 구조가 간단해지니까요. 그 괴물이 누구든 이름을 붙이고 비난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괴물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통제가 되고 정의감이 분노가 되고 슬픔이 집착이 될 때 괴물은 조용히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괴물은 단지 누군가의 어머니나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타군의 사건은 일본이라는 특정 사회에서 발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 민원으로 무너지는 교사들, 언론 보도로 사회적 매장당하는 교육자, 자녀를 사랑한다며 모든 타인을 적으로 만드는 부모, SNS를 통해 심판을 내리는 대중. 이 모든 것이 이 사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진실을 믿고 얼마나 가볍게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검증돼야 합니다. 슬픔은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고통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내리는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때로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비극에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루코 실업 고교 배구부 자살 사건의 진실과 여운을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지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소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멈춰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